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한 남성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에 다짐한 단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몇 년 전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 알아봐주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귀한 인연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시장 외곽에서 구두방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좌판 장사를 하셨죠. 제가 살던 곳은 인구가 몇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특별히 부족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장애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장애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우선 저는 어머니의 장애를 단 한 번도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분이었어요. 요즘엔 전동 휠체어도 나오고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위한 이동수단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때의 휠체어는 말이 휠체어지 그저 바퀴 달린 의자 그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좌판처럼 많은 물건을 가져다 팔 수도 없었고 규모를 키울 수도 없었어요. 손님 응대도 당연히 빠르게 할 수 없었죠. 게다가 그 당시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는 게 재수가 없다는 미신적 생각도 존재했습니다. 똑같은 거 저기서도 파는데 기왕이면 멀쩡한 사람한테서 사는 게 낫지. 뭐하러 저런 데서 사? 이 말은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를 뵈러 간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니는 익숙하다는 듯이 웃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계셨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성숙한 분이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려운 가정 환경을 헤치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배려하셨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도우는 인생을 사셨어요. 바로 이 모습이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인 제게 귀감이 되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좌판 가까운 데서 구두방을 운영하시며 어머니를 매우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이 가고 싶으실 때면 언제든지 뛰쳐나와 굽이진 시장길을 뚫고 휠체어를 옮겨주실 정도였죠. 주변에서는 휠체어 부부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저 남자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여편네 수발이나 들고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 시기였죠. 당연히 어머니를 향한 비난은 더 셌습니다. 남편은 뭔 죄야? 몸이 불편하면 밖에 나오지를 말지. 왜 괜히 나와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해? 아유, 나는 남편이 불쌍해. 여자가 남편 밥 차려주고 내조할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시고 머리라도 빗겨주시면 주변 사람들은 여자가 남편 수발들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남편한테 수발을 받네. 말세다 말세.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요즘이야 남녀 간의 다정한 행위가 자연스러울지는 몰라도 그때는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 이런 비난 어린 소리를 쏟아내는 주변의 시선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에 분노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분노하는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에 무심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 엄마는 너가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기보단 저 사람들을 무심하게 만든 상황과 배경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래. 대체 왜 저런 소리를 듣고 참고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가족으로 태어나서 살았다 보니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일행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장애인에게도 주의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렇게 장애인들을 살피며 알게 된 것은 장애인들이 날카로운 차별적 시선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겪은 것보다 더 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입학식을 마치고 나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덩치가 큰 6학년 선배들이 한 선배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선배는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선배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6학년 선배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행동했어요. 맞습니다. 6학년 선배들은 자신들이 괴롭히고 있는 한 사람을 장난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장에서 본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에게 적대적이긴 했지만 신체적인 괴롭힘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또 가끔은 좋은 분들이 나서서 그런 쓴소리를 막아주시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렇게 원초적이고 신체적인 괴롭힘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저는 어머니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국민학교 6학년의 선배들은 분명 남을 괴롭히는 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던 선배는 6학년 선배들에게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장애가 있는 선배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왜 6학년 선배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장애가 있든 없든 그들은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6학년 선배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희도 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지 않도록 곁을 지켰고 누군가가 괴롭히는 듯하면 큰 소리로 선생님을 부르곤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등하굣길에는 항상 희도 형이 함께였어요. 짓궂은 아이들은 그런 저를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희도 형을 괴롭히던 6학년 선배들은 학교에서 사라졌고 희도 형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와 희도 형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와 희도 형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희도 형이 중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게 되면서 저는 희도 형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장래 희망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고민을 하는 제게 너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걸어가는 아버지,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과 함께 싼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는 저, 그리고 개울가에서 함께 먹는 도시락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은 돈을 버는 직업과는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행복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바로 희도 형이 저를 보고 처음으로 웃어준 날이었습니다. 희도 형은 정신연령이 유치원생 수준이었고 감정 표현에 서툴렀어요.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절대 저를 보고 웃어준다거나 저의 말 그리고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희도 형이 딱 한 번 저를 보고 웃어준 적이 있었어요. 바로 희도 형이 서울로 이사를 가던 그날이었죠. 저는 희도 형을 덤덤하게 보내주겠다고 다짐했지만 차에 올라타는 형을 보며 곧장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형, 잘 가! 라고 인사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차에 이미 올라탄 희도 형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서 흘리고 있던 눈물도 뚝 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게 희도 형은 하교 후 헤어지는 인사를 할 때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희도 형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진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에게 할 법한 작별 인사는 아니었지만 저는 희도 형이 웃는 모습 그리고 가라는 한마디에 담긴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희도 형은 최선을 다해 우는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큰 행복감을 느꼈어요. 저의 진심이 통하는 날이 분명 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때의 기억을 끄집어낸 저는 장래 희망을 확정 지었습니다. 나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남을 도와주는 직업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수도 없이 장래희망을 바꿨어요. 이처럼 수없이 바뀐 장래희망 중에서 최종 선택을 받게 된 건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재 저의 직업, 교사였습니다. 제가 교사를 장래희망으로 선택한 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조금 크면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저는 사색에 잠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이 된 저는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당신이랑 처음 여기 쫓기듯이 왔을 때 그때는 참 착잡했는데 우리 강혁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벌써 고등학생이 됐고 세월 정말 빠르다. 어머니의 말 중 제 귀에 꽂힌 단어는 쫓기듯이였습니다. 쫓기듯이 이 동네로 왔다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진지하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가진 의문점을 여쭤보았고 부모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도 이제 17살이니 말해줄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강혁아, 너한테 엄마 아빠는 좋은 부모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맞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강혁아, 세상에는 좋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너도 알고 있지? 당시 제 나이가 17살이었으니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주변에서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엄마의 부모님도 그리 썩 좋은 부모는 아니었어.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에 이상이 있는 나를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거든. 어른들의 말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을 때부터 그냥 쟤는 갖다 버리자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지.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천덕꾸러기 신세였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형제들이 먹다 남긴 잔반을 먹어야 했었어.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빴으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했거든. 8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살아남기란 쉽지가 않았단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심경의 변화가 없으신 듯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얼어 죽으라고 추운 겨울에 밖에 내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몸을 눕힐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줬으니까. 그리고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라고 일자리를 얻어주기도 했거든. 일자리요? 사실 일자리라고 말하기도 조금 웃기긴 한데 식모로 한 부잣집에 들어갔어. 식모로요? 응. 대체 거동이 힘들어서 휠체어 없이는 이동도 힘든 어머니가 어떻게 식모살이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후 어머니의 부연 설명을 통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탔던 건 아니야. 예전에 목발이 있으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었어. 보기는 흉했지만 움직이는 건 가능했지. 지금 엄마가 휠체어를 타는 건 다리 근육이 점점 굳어갔기 때문이야. 그리고 식모살이로 들어간 부잣집에서 엄마가 할 일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 생각해보니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휠체어가 없었던 것도 같았습니다. 엄마의 부모님은 나를 식모살이 할 집에 데려다 놓으면서 먹여 살릴 식구가 몇인데 너까지 책임져야겠나? 라고 말씀하셨어. 그때는 그 말이 너무나 상처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해준 게 어디냐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힐끗 보시고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 집에서 네 아버지를 만났으니 그게 참 다행인 일이지. 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 동네, 아니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였던 두 분은 사랑을 키워갔지만 이내 아버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애를 한다는 사실에 아버지의 부모님은 어머니를 쫓아내셨고 이에 아버지가 강하게 반발하며 반항하자 아버지도 내쫓았다고 해요. 집안이 원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집에서 정해주는 여자와 결혼해서 집안이 정해준 인생을 사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다 제가 살던 동네에 정착하게 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지역에 정착을 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다리가 빠른 속도로 굳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구두방 기술을 익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겪어왔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교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대에 들어갔고 그렇게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임한 학교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2명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자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괴롭힘도 당하고 있었어요. 마치 저와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희도 형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아이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방관하는 선생님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선생님들과의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어요. 저희라고 그 아이가 안타깝지 않겠어요? 우리라고 아무것도 안 해봤겠냐고요. 박 선생님이 초임이라 열정이 넘치는 건 알겠지만 선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치 저희가 나쁜 교사라는 양 말씀하시는 거 불편합니다. 맞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교사 한 명한테 할당되는 학생이 30이에요. 장애를 가진 아이 한 사람한테 투자할 만한 시간도 여력도 없다고요. 무엇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사가 한 사람만 특별히 챙긴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말은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교사로서의 저의 신념은 교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먼저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장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고 거미 이야기를 하는 자폐증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는 호의적인 성향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한 학년 높은 장애인 선배가 교실로 찾아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죠.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저희 반 학생들과 자폐증 학생은 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은 귀 쪽에 기계장치를 달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꽤 컸어요. 멀리서 봐도 육안으로 확인이 됐고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저 아이는 귀에 장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운동장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각장애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더군요. 이런 광경을 여러 번 목격한 저는 담당 체육 선생님께 상황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귀에 있는 기계장치 때문에 과격한 운동은 못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죠. 체육 선생님도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긴 하셨지만 결국 혹시라도 수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더 문제다. 학생도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려고 하셨어요. 저는 외딴 곳에 홀로 앉아 같은 반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던 청각장애 학생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학생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자폐증 학생을 살뜰히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덕인지 많이 경계하진 않더군요. 진심은 통하기 마련인 건지 저는 청각장애 학생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다른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니? 제 질문에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하고 싶긴 한데 제가 체육 시간에 같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다들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학교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야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몸도 멀쩡하지 않은 애가 괜히 움직이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괜히 문제 생긴다고. 선생님들은 항상 저를 꺼려 하셨거든요. 어렵사리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학생은 많이 상처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날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계 장치를 부착하는 수술을 한 직후라면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엔 수술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난 터라 적당한 운동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기계에 충격만 주지 않으면 적당한 활동을 하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체육 선생님도 알고 계시니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들은 모르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실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일부러 조심히 행동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미안하고 아이는 학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불편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계가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다만 일상 대화는 주의를 심하게 기울여야 해서 불편할 뿐이죠. 이 기계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좀 더 쉽게 듣기 위해서 붙인 거고요. 그런데 전에 계시던 체육 선생님은 제가 귀가 아예 안 들린다고 생각하셨는지 친구들 앞에서 뭐야 얘는 귀머거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툭툭 치고는 옆으로 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신 이후에도 체육 시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청각장애 학생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지더군요. 저는 이 대화를 나눈 이후부터 학생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체육 선생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요. 저의 끈질김에 학생은 체육 선생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체육 선생님은 크게 놀라시며 너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는 정말 몰랐어. 안 그래도 늘 혼자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먼저 너한테 다가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 청각장애 학생은 그토록 바랬던 체육 수업과 학교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내에 든든한 지원군을 두게 되었죠. 저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어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교사들만 쓸 수 있었던 엘리베이터를 장애 학생들에게도 개방했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는 선생님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일반 학생들에게 신경 쓰기도 바쁜데 장애 학생까지 어떻게 책임지냐라고 말하던 선생님들이 사라진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학교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저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을 한 학교는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한 섬 학교였습니다. 지역명을 밝히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우나 내용이 나올 예정이라 섬은 가명인 안서도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서도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육지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안서도에는 인구수가 충분하지 않아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도시 수준의 여가 환경도 기대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에 대한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안서도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근을 선택했을 당시 저는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안서도로 가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그랬던 제가 안서도로 가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유산으로 인한 아내의 건강 악화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둘째 아이를 하늘로 돌려보낸 후 아내는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고 저에게 먼저 안서도 행을 제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섬으로 가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 몸부터 생각해야지. 아니야, 이제 바쁘고 팍팍한 도시 생활엔 지쳤어. 나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그때의 여유가 그리워. 저는 결국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안서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서도의 학교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 때문에 아이들이 보수되지 않은 학교 시설물에 걸려 다치는 일도 잦았죠. 그래서 저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젊은 선생님이 오니까 이런 게 좋네.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는 듯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몇 명 안 되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도 여유로운 섬 생활에 잘 적응해 주었죠. 그렇게 여유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지던 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여기서는 휠체어를 못 사겠지? 저는 휠체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휠체어는 왜? 누가 필요해? 휠체어라는 말에 제가 당황했던 건 아마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셨기 때문이었겠죠.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어머니 나한테 먼저 연락하시는 경우 잘 없잖아. 안 그래도 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드렸는데 두 분이서 잘 지내고 계신가 봐. 이번에 이전한 가게도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고. 고마워.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 전근 가고 바쁜 거 알고 계셔. 생각난 김에 내일 연락드려봐. 알겠어.
그나저나 어머니 일도 아니면 휠체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 이번에 성재랑 같이 밖에 나갔다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애 한 명을 만났어. 목발? 좀 불편해 보여서 주변 어른들한테 쟤는 왜 목발을 짚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집이 가난해서 휠체어를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니, 잘 찾아보면 나라에서 지원 같은 것도 나올 텐데. 할머니 혼자 계신데 할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좀 힘든가 봐. 애 나이는 어떻게 된대? 성재랑 동갑이야. 성재는 학교에서 봐서 이미 알고 있더라고. 저는 이 다음 날이었던 주말, 아내와 성재를 데리고 아내가 말했던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의 집은 많이 허름했어요. 언뜻 보이는 지붕의 일부는 가라앉아 있기도 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았죠. 병일아!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일이는 웃는 낯으로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르는 어른 두 명이 함께 온 것에 조금은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너가 병일이구나. 나는 성재 아빠야. 병일이와 안면을 튼 이후로 병일이는 저희 집에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 또한 늘 그래왔듯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일이의 집으로 찾아가 병일이의 집에 보수가 필요한 곳을 고쳐주었죠. 그리고 저는 병일이에게 간이 휠체어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작은 발명을 하곤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등받침이 기울어지는 휠체어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고마워하는 병일이를 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지더군요. 병일이의 할머니도 매우 고마워하셨어요. 이거 참 어떻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박 선생.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는 할머니가 돼서 손주한테 좋은 거 하나 못 해주고. 병일이의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사실 나는 배 타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네. 그래서 연고도 없는 이 섬에서 살게 된 거지. 할머니의 인생은 정말이지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다고 하셨죠. 남편은 한번 배를 타러 나가면 꽤 오랫동안 집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이랑 붙어 산 날은 1년도 안 돼. 그리고 자녀분은 육지로 나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던 중 변을 당해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병일이가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이야. 비록 걷는 게 불편해지긴 했지만 나는 우리 병일이가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 병일이의 할머니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심지가 굳건하신 분이었어요. 홀로 병일이를 책임지느라 허리가 굽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은 그 누구보다 반짝이는 분이셨죠. 또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느냐는 질문에 병일이의 할머니는 내가 알아야 병일이를 가르치지. 요즘 애들은 배우는 게 빨라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교육자로서 정말이지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병일이와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저는 저의 발명품들을 하나씩 병일이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병일이가 공부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걷는 게 힘든 병일이가 좀 더 편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성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병일이와 체구가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병일이와 성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병일이의 휠체어를 끌어주는 성재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어들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두 아이는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한 아름다운 우정을 쌓고 있었어요. 휠체어가 삐그덕거리는 듯 하면 성재는 집에 있는 공구를 가지고 가서 휠체어를 고치기도 했죠. 물론 오히려 휠체어가 고장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친구를 돕기 위해 무언가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성재의 모습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일이와 성재는 그렇게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는 학교에 두 아이가 입학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한 곳에서 병일이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병일이의 입학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교사 회의에서 휠체어를 탄 학생을 위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았습니다. 그거 만들려면 돈 들지 않나? 그런 애 한 명이 입학한다고 거기다가 예산을 쓰기는 좀. 가뜩이나 시골 학교라 예산도 적은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 한 명이더라도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한 요소가 있다면 해결해 주어야죠. 박 선생이 그동안 자진해서 수고해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하네. 하지만 이 경우는 말이 다르지. 대체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휠체어를 탄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른 점이 대체 뭔가요? 그리고 언제든지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학생이 다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 설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 호소에도 선생님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박 선생, 사실 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 고작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열을 올리게 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돼. 복도가 넓은 것도 아닌데 휠체어까지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보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병일이에게서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비쳐 보이더군요. 시장 바닥 좁은데 여기서 왜 휠체어를 타고 다녀?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 라고 말하는 옆집 가게 아주머니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적은 수의 기존 학생들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어요. 그렇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고 기존 학생들은 새로 입학한 병일이를 배려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제 편으로 만들고 나니 선생님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학교는 노후된 학교 화장실과 계단을 개선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책상을 보급했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탄 사람뿐만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거나 거동이 힘든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나 병일이와 성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을 때 아주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교육청이었어요. 교육청이 저에게 연락한 이유는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안서도의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청에 저에 관한 이야기를 제보했더군요. 교육청은 그동안 제가 거쳐왔던 학교들을 조사해 보았고 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장애인식 개선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변화시킨 저의 노력을 알게 된 교육청은 이 케이스를 상위 기관에 보고하게 되었고 저는 그 결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상황이기도 했고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한 행동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표창을 안 받겠다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지만 이런 행동을 한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될 수도 있다는 주최 측의 설득으로 저는 결국 표창장을 받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특히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는 더욱 기뻐하셨죠. 표창장을 받는 날 저는 저희 가족과 병일이의 할머니를 모시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의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차가 생각보다 너무 막혀서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난 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고개를 돌려보니 부모님은 행사장 뒤편에 자리하고 계셨어요. 다행히 표창장 수여는 부모님이 도착하신 후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서 눈물을 흘리며 제 모습을 지켜보셨고 병일이와 성재 그리고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 안서도에서 올라오신 선생님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념사진까지 찍은 후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저는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몸은 어떠세요? 우리야 뭐 차 타고 오는데 뭐가 힘들겠니?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이런 키한 상을 받다니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도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 그런 말을 왜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맞아요 어머님 우리 성재 장가가는 것까지 보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우리 성재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장 성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는 성재 옆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병일이도 발견하셨죠.
그리고 그 옆에 서 계시는 병일이의 할머니도 보셨습니다. 어머니와 병일이의 할머니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분은 동시에 어? 하며 손가락을 치켜 올리셨어요. 두 분의 손가락은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죠. 설마 너 혹시 순자? 딱 봐도 두 분은 서로 아는 듯 보였습니다. 뭐야,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 라고 말하는 순간 병일이의 할머니는 구분등을 한 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셨고 그렇게 두 분은 뜨거운 포옹을 하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시며 서로를 토닥이시는 모습에 일행은 모두 얼음이 되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인지 그 상황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분이 진정된 이후에야 저는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체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저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병일이라고 했니? 우리 성재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지? 병일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래, 병일이와 성재 같은 관계였다. 병일이의 할머니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성재가 병일이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보면 꼭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 내가 순자의 휠체어를 끌어준 건 아니었지만 목발을 짚은 순자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서 부축해주곤 했거든. 순자랑 걷고 있으면 걸음이 꽤 느려졌지만 그건 나름대로 즐거웠지. 빠르게 걸으면 볼 수 없는 꽃도 볼 수 있었고 가끔은 예쁜 나비도 구경할 수 있었으니까. 병일이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병일이와 성재가 함께 부둣가에 앉아 낚시를 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병일이의 휠체어를 빠르게 끌어준다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성재의 장난스러운 모습도 생각났죠. 어머니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는 짓궂은 아이들이 참 많았다. 절름발이래요 라고 하면서 놀려대는 아이들도 있었고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경우도 허다했지. 그 아이들이 모래나 작은 돌멩이를 섞어서 내 머리에 던지면 오키는 내 머리를 털어주며 동네 아이들에게 흠씬 욕짓거리를 하곤 했어. 너는 그런 얘기를 애들 앞에서 하면 어떡하니? 두 분은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만났지만 어제 본 사이처럼 친근했습니다. 아무튼 동네 애들의 짓궂은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 나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알아서 목발을 구해야 했어. 누가 버린 걸 가져다 쓰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나무 같은 걸 묶어서 써야 했지. 그런데 동네 개구쟁이들은 그걸 알면서도 내 목발을 숨기거나 부러뜨리곤 했어. 언제 한 번은 동네 애들이 겨우 구한 목발을 개울가에 던져놓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병일이와 성재였어요. 너무 나쁜 녀석들이네요. 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이 마냥 귀여우신지 웃으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황에 조금 더 화가 나지 않았어. 바로 오키 때문이었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키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낼 화를 대신 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화를 내겠니? 오키는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인 나보다 더 화를 내면서 그 녀석들을 욕했단다. 욕했다는 말은 그만하라니까. 어머니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오키는 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 씩씩거리며 목발이 던져진 개울가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지. 날이 꽤 추워서 나는 오키를 말렸지만 오키는 저거 없으면 어떻게 걸으려고 그래 이 기집애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개울가 안으로 들어갔단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괴롭힘 당한 일이었지만 나한테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어. 다시 한번 병일이와 성재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병일이의 휠체어를 고쳐주겠다며 제 공구를 몰래 들고 나가던 성재의 뒷모습 같은 것들이었죠. 감상에 젖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일이의 할머니는 제가 갑자기 서울로 떠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랬었는지. 쟤나 나나 서로가 유일한 친구였는데 순식간에 친구를 잃어버려서 많이 서운했어. 너 설마 나를 찾아다녔어? 그럼 찾았지. 아무도 모르게 서울로 간 적도 있었어. 그런데 나는 서울이 그렇게 큰지 몰랐다. 그래서 너를 찾을 엄두도 못 내고 다시 돌아왔어. 얼마 안 있다가 나도 집에서 정해준 남자랑 결혼하게 됐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이 죽고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친구를 찾을 엄두도 안 나더라.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면 다행이지 생각할 뿐이었어. 어머니는 친구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가 잘 살고 있기만을 바랬어.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 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 세월을 뛰어넘는 두 분의 우정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거뜬히 이겨낸 우정에 가장 깊이 감명받은 사람은 병일이와 성재였습니다. 사실 병일이와 성재는 저의 전근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병일이는 안서도 가까이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성재는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었죠. 두 아이는 서로 헤어지면서 어떠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는 그때 약속을 지켜서 만나자고 다짐했다고 했죠. 성재와 병재는 연락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해주었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성재의 대학 입학 발표가 난 날이었어요. 성재는 그동안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성재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제발 쉬엄쉬엄 해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입시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열심인가 싶었죠. 정말 다행히게도 성재의 노력은 빛을 봤습니다. 성재가 목표했던 서울대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어요. 입학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이 컴퓨터 화면에 떴을 때 성재는 울면서 곧장 병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시 탈락하고 정시까지 오느라 고생했으니 그 마음에 우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성재는 병일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야, 나도 합격이야. 저희 부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나도라니? 알고 보니 병일이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입학을 받아둔 상태였더군요. 두 아이가 했던 약속은 성인이 되면 꼭 서울대에서 만나자.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효도하자 였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간다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의 우정을 끝까지 지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을 보면 저희 성재와 병일이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때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막힌 인연이 저희 아들 때에까지 이어진 게 정말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디 두 아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병일이의 할머니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병일이의 할머니는 병일이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 주변으로 거주지를 옮기실 예정입니다. 고향보다 오래 산 안서도를 떠나기 쉽지 않으셨지만 남은 여생은 친구의 곁에서 보내라는 어머니의 설득이 통했다고 해요. 저는 병일이의 할머니를 저희 어머니처럼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시니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